네, 계속해서 전국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재명 대통령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있는 안가에서 밤새 머물렀다고 합니다. 인천 계양 사저에서 대통령실로 출퇴근하기에는 시민들의 불편도 우려되고 경호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인데 머무를 곳이 아직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된지 이제 하루가 좀 지난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일단 안가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당장 이 인천 계양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교통 통제,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원래도 막히는데 네. 아마 대통령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 시민들께 더 큰 이 혼란과 이 어려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이 생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앞으로 한남동이라든가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청와대 앞에 있었던 국무총리 공간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지금 일단은 물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도 저는 몇 주는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네. 또 짐도 놔야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리고 그 또 출퇴근의 어떤 동선이라든가 경호 이런 것들도 미리 사전에 다 파악이 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몇 주는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청와대 복귀 의지도 밝힌 터라 사실 이 집무실의 이전 문제도 이제 조금씩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로 돌아가겠다. 네.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세종시 이전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청와대는 사실은 관광객한테 개방한 뒤로 많이 이렇게 쓰질 않다 보니까 네. 손상도 어쩔 수 없는 손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설은 개방을 안 한 시설이 있습니다. 관저라든지 영빈관이라든지 상춘제 내부라든지. 네. 그래서 그런 일부 시설들은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비서동에 그런 시설들 같은 경우도 내부까지는 공개를 안 했어요. 네. 그래서 빠르게 보수를 한다면은 청와대 이전은 제가 청와대 경험상 봤을 때는 2, 3개월 아니면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대를 열겠다고 하면서 네. 세종시로 완전한 청와대 이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설계가 들어가서 2027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적어도 국회와 협의해서 타임테이블 정도는 네. 내놓는 게 맞지 않으시겠나.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청와대 이전과 따른 연속적인 국회 이전 논의도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야지만 행정의 비효율도 없앨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장기적으로 그런 타임테이블을 국회와 빠르게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용산 대통령실 상황에 대해서 어제 이 대통령이 연필조차 없다, 무덤 같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좀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빠르게 조치가 이루어져야죠. 네. 그러니까 정부가 전 끊겼다라는 느낌이 딱 받거든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이제 공무원들은 좀 남아가지고 당연히 인수인계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네. 다 원대 복귀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고 연필도 없다고 하고 컴퓨터도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인수인계 받을 어떤 이 조건 자체가 이제 구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경우는 처음 보고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뭔가 이 내란 관련돼서 그것에 대한 증거인멸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말까지 이제 나오는 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왜 했을까 이거를 표현한다면 너무나 악질적인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들을 것도 없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앞으로 정부가 영속성 있게 그리고 애민 정신에 의해서 정치를 하는 것인데 네. 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일반적 공무원들은 오늘 대부분 복귀를 하는 거죠? 예, 다시 이제 요청을 했다고 하니까요. 네. 다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해야 됐었던 일들 이런 네. 것들을 좀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이란 단어를 40여 차례 이제 언급을 했고요. 통합은 5차례 언급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후보 시절에 네. 이제 성장, 회복, 통합을 얘기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는 모두의 대통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통합 정부를 얘기했고 그리고 실용 정부를 얘기했어요. 그리고 일각의 이제 재계나 민간에서 걱정하는 기업 활동과 관련해서도 기업의 창업 그리고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 그랬거든요. 네. 저는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오늘 속보도 나왔지만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2%로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기업계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기업들이 창의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열어주겠다는 의미의 네. 규제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는 굉장히 뜻깊게 들었고 그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데 이제 비상경제 TF 회의도 시작이 됐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속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외교 간의 이제 관세 협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우려를 다 일시에 해소하고 그럼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그러한 데 발맞추는 이제 입법도 해야 될 거예요. 네. 그간에는 재계나 민간에서 우려했던 그러한 입법을 많이 했지만 적어도 어제 취임 선서와 해당되는 그러니까 취임 선언문에 네. 준하는 그러한 내용의 뒷받침을 민주당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현장을 봤더니 조희대 대법원장 또 현장을 했고요. 김형도 헌재소장 권한대행도 참석을 했습니다.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같은 경우에는 대선 직전에 이 당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도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악수를 하는 장면에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좀 묘하다라는 네. 생각을 하시게 됐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선거 앞두고 민주당은 굉장히 분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헌법 116조의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앞서서 그 이 사법부 자체가 5번의 이 재판 기일을 다 잡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굉장히 분개를 했고 또 그 며칠 앞두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절차적으로 굉장히 정당하게 했던 거냐라고 하는 문제 인식을 기본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선거 개입이다라고 규정을 또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대법원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을 민주당에서 지금 꺼내고 있는데 앞으로 민의의 이 현장 그리고 국민들의 어떤 민의가 총 집결되는 이런 선거에 아무리 사법부라 하더라도 그렇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 인식을 남겼고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국회에서 관련된 법안들을 중심으로 실제 국민의 권익을 어떻게 향상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심으로 법안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육해공군 총장들은 아예 초청 명단에서 빠졌다고 하던데 이게 11.3 계엄과 관련해서 군 개혁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도 이제 탄핵 이후에 이렇게 바로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상황과 비교해서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네. 굳이 그때와 비교한다면 당시에는 육해 공군 참모 총장들이 다 참석을 했었어요. 네. 하지만 이번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할 수도 있는데 아마 참석 여부를 떠나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된 뒤에 계엄과 관련해서는 분명히 이렇게 단절하겠다, 책임을 묻겠다고 계속 후보 시절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네. 하지만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뭐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는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렇다면 후보 때처럼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기는 지났잖아요. 네. 그리고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으로서 아까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악수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처럼 내란에 관한 부분은 이제 사법의 영역으로 넘기고 네. 본인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제 그러한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차피 군 통수권자로서 군 인사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자체가 사실은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각에서 이제 대통령도 좀 벗어나 주시라. 그리고 네. 그러한 부분은 사법의 영역에 맡기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답게 정말 모두의 대통령답게 이제 업무에만 매진해 주시기를 저는 당부드립니다. 네. 취임 선서가 끝난 직후에는 국회 청소 노동자 그리고 방호 직원을 특별히 또 찾아갔습니다. 일정에 넣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직장으로 따지면은 이제 직장 마지막 출근 날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사실상 사직서도 국회의장께 제출을 했고 이제 대통령직을 수행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약한 분들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내란의 밤에 이 방호과 직원들의 이 소극적 저항 이런 것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실제로 국회에서 단전단수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었거든요. 그럼 또
또 표결이 어려워졌고 결국 민주주의가 완전히 망가질 수도 있었던 그런 절체절명의 시기에서 좋은 역할들을 또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저렇게 국민들께서 일상에서 저런 방식으로 뭔가 자신의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끌어가는 뭐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대통령께서 직접 저런 분들을 찾아가서 사진도 같이 찍고 고생하셨다 이 말씀도 전하는 대목에서 앞으로 국정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좀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또 우원식 국회의장과 각 정당 대표들과도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야당 대표들도 잘 모시겠다, 자주 만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분위기는 좋았더라고요. 네, 좋았고 이제 네. 진짜 그런 모습이 자주 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걸 하지 않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지금 여당이 됐지만 야당인 민주당도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고 하지만 네. 취임 대통령 임기가 개시되는 첫날 이러한 모습을 보인 거는 참 이례적이면서도 좋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자주 모시겠다 그리고 얘기를 잘 듣겠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정치가 복원이 되는 그러한 첫 출발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뿐만 아니라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해야 되는데 그러한 노력은 사실은 이제 정치가 살아있으면서 대화와 타협이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각종 법안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제는 속도전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그러한 형사소송법이라든지 공직선거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원의 대법관을 늘리는 법원조직법 네. 이런 부분은 문제 제기한 부분은 사실 타당한 의미는 있어요. 어.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가 복원이 된다면 사실은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그렇게 졸소로 또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이유도 없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미국의 사례처럼 대법원의 빠른 판단으로 그것은 여야가 동의를 하면은 사실은 대법원의 판단을 해주면 되는 것이고 네. 그렇지 않은 두 번째 선택지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켜서 법에 의해서 그냥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벗어 던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후자로 갈 경우에는 또다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여야가 민주당도 노력하고 국민의힘도 노력하고 정치가 복원돼서 이 부분도 저는 타협으로 좀 풀어서 경제가 살리는 게 우선이고 민생을 살리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주문하신 것 같고 그래서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지만 그런 정치가 복원이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을 했는데 공직선거법과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거 민주당 오늘 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 오늘 처리는 안 하는 것이고요. 네. 아마 시간 조절을 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일방적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임기 초부터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의 비판점들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밀어붙이지만 추후에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야당과의 합의 이것을 이뤄내기 위한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먼저 선이행되고 네. 그리고 합의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그것이 힘이 가장 셉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서 아마 여러 가지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이제 대통령과의 첫 오찬 그 일정 자체가 저는 대단히 소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국정 방향도 뭔가 국민 다수의 표를 받았으니까 그걸 에너지 삼아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거니라고 상대방의 지지층들이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네. 그게 아니라 이제 야당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 자리에서 사실은 바로 쓴소리 나온 거 아닙니까?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일방적으로 통과시키지 마라. 근데 그걸 가지고 민주당에서 또 다시 비판을 하긴 했지만 네. 저는 그렇게 쓴소리도 막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도 그 모습을 지켜보시고 아 정치인들이 이제는 싸우는 직업이지만 뭔가 좋은 결과를 내서 우리들을 위해서 좋은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까지 합의하면 네. 그것은 정말 좋은 정치라고 봅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왜 이렇게 어려웠는가를 돌이켜보면 앞으로는 이런 모습들이 싸우더라도 서로 만나고 대화하고 이런 장면들을 국민께 더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첫 인선도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인사의 핵심 키워드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실용과 실력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지명자의 경우는 그러니까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후보와의 어떤 신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독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김민석 이 총리 후보자는 지난 한 30년 전부터 정치에 들어왔고 사실은 처음에 이
40대 초반으로 아마 국회의원 당선됐을 겁니다. 그리고 네. 재선까지 하면서 30대 후반에 서울시장 후보까지 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한 18여 년 동안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그 어려운 기간 동안 그냥 어려워만 한 게 아니라 미국 가서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정치계 사람들과 관계도 맺고 또 중국으로 가서 칭화대에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일정 부분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단순히 그 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쳐다보면서 내각을 총괄해야 되는 그런 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야적인 측면도 그렇고 실력적 측면도 그렇고 대통령과의 신뢰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을 위하는 그런 이 정치 행보, 지금까지 국회의원 당선돼 가지고 약자의 눈이라고 하는 국회의원 단체를 만들어서 실제 뭐 강자의 눈이 아니라 약자의 입장에서 법이 잘못된 것은 없는가? 이걸 조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을 다 이 작업들을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좀 종합적으로 이 적용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이제 오늘부터 할 텐데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무난히 통과가 될까요? 저는 무난히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실 임기 시작했을 때 국무총리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당시 야당에서 다수 의석을 이용해서 한 47일간 통과를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기능이 사실은 거의 제 기능을 못할 정도 상황이 왔었지 않습니까? 네. 그 전체를 국민의힘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당의 첫 인사고, 그리고 첫 인사에서 상징적인 게 내각에서는 국무총리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비서실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인사도 저는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우려점은 조금은 있습니다. 뭐냐면은 김민석 초대 총리 내정자 같은 경우는 386의 선두주자잖아요. 네. 그 386 세대가 지금 이제 686이 됐어요.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에 386 출신들의 운동권 출신들의 그러한 행정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과거의 그 상황을 거울 삼아서 네.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대통령실의 비서실장은 386하고 대척점에 있는 소위 말하는 97세대예요. 네. 97세대인데 97세대 중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내정자는 기업인 출신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하신 기업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보장하겠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맞아요.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전체를 총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국무총리 내정자와 그리고 비서실장이 386 그리고 97세대, 한 사람은 운동권, 한 사람은 기업 출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충돌이 아닌 정말 조화롭게 좀 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우려 섞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네, 계속해서 전국 상황 짚어보죠. 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이 어제 이제 사의를 표명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장관 사표만 수리를 했어요. 어쨌든 국정 운영은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러니까 국무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국무총리도 없고 이 장관, 차관,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일할 그분들이 지금 임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분들하고 지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지금 뭐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그 제도 자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는 국민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법적 이런 구속력을 갖는 결정 같은 것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불가피하게 잠깐 불편한 동거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그런 지점들이 일정 부분 좀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어제 법무부 장관은 바로 이 사표를 수리를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 내란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되게 미온적으로 이 행해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의 이제 법무장관이라든가 이 장관들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소명들 이런 것들 좀 이 준비를 해서 더 뭐 이렇게 인사를 더 잘하려고 아마 노력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법무장관의 사표는 수리를 했습니다. 이 대통령의 내란 종식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나름 그 사표 수리는 뭐 인정을 합니다. 네. 인정을 하고 또 박성재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또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내각을 꾸리기 위해서 이제 장관 내정자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텐데요. 그때까지는 아마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최소 한 달 이상은 소요될 겁니다. 네. 그렇다면 그 한 달 동안은 결국은 현재 장관을 맡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내각과 함께 과도기적인 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장관들이 사실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서 발탁은 됐지만 전혀 이재명 대통령과 호흡을 못 맞춘다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 밑에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한 달 동안의 과도기적인 정부 기간이라 하더라도 비상경제 TF를 꾸렸고 네. 경제 살리기에 올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간은 불편한 동거가 아니라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 정부 인사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보필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쪽 인사도 전 정부 인사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색깔을 거두고 네. 한 달 동안은 정말 동고동락해서 경제를 살리는데 속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비상경제점검 TF가 열렸고요. 이 자리에서 추경이 논의가 됐는데 오늘 또 첫 국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도 추경이 논의되겠죠? 네, 추경은 당연히 논의될 것이고요. 후보 시절에 이미 30조 추경을 이야기한 바가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이 처음에는 이것을 반대를 하다가 나중에는 김문수 후보마저 30조 추경 자기가 당선되면 바로 하겠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야당에서도 별 큰 반대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 30조라는 큰 틀을 정해놨지만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할 거냐 이것에 대한 계획을 나중에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화폐 혹은 온누리 상품권 이런 것들로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네.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큰 부채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채 탕감까지도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이미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럼 그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거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느 효과까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는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또 오늘 오전 중에 재난 치안 책임자 회의도 소집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경제뿐만 아니라 재난 관련해서도 사실은 대한민국의 어떤 각종 지금 사고 사건이 이재명 대통령이 보시기에 어저께 취임 선언문에도 나왔지만 네. 세월호부터 언급하면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로 잡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앞으로의 대비를 위한 회의면은 저는 동의를 하겠으면 네. 과거를 다시 책임을 묻겠다는 회의면은 사실 동의가 힘들어요. 그거는 또 불필요한 소모적인 정쟁만 난무할 것이고 또 불필요한 그러한 논쟁으로 네. 국력 낭비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또 재정의 낭비고 재원의 낭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회의가 앞으로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그런 관점에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경 규모를 가지고 많이 대립하고 했지만 물론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추경을 통과를 시켰어요. 하지만 대통령이 되면 아마 시야가 달라지실 거예요, 분명히. 네. 왜냐하면 당시에 거대 야당의 대표일 때랑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 경제를 바라보고 또 공무원들로부터 각종 정보를 받아보시면은 추경의 규모도 어떤 규모를 했을 때 그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고 하는 부분을 보다 정말 적나라하게 보실 거예요. 그렇다면은 야당 대표 시절의 시각을 조금 거두어 주시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정말 이러한 경제적 정책이 발휘됐을 때 미치는 거시 경제의 영향까지도 다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미래를 정말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잘 대비하셔야 된다. 그런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소통은 언제부터 직접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관심인데 오늘 중에 통화를 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오늘 아마 저는 통화를 바로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필요하면 이제 정상 회담 같은 것들도 뭐 연내에 할 수 있을지, 혹은 뭐 경주에 뭐 에이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계기들이 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계기들을 지금부터 이제 미리 만들 것인지, 지금 통상이나 아니면은 주한 미군 관련돼서도 지금 미국에서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지점들은 반드시 논의가 좀 될 것 같고요. 그 논의가 이제 전화 통화만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바로 이제 실무 협력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서 이 대리인들이 좀 논의하도록 하자라고 네. 하는 측면까지는 어느 정도는 또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도 실용적인 외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왔는데 어떤 전략으로 좀 미국과의 이런 협상에 대응할지도 관심이거든요. 일단 본인이 어저께 말씀하신 것도 굳건한 한미 동맹 네.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셨어요. 참 다행입니다. 네. 외부는 그 부분은 외교가에서도 굉장히 의구심을 거두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왜냐 한미일 협력이라는 건 사실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군사 안보 동맹에서도 핵심이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대만 문제를 비롯해서 대책점에 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도 지금은 미국 편에 서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국과의 관계도 실용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하셨기 때문에 첫 출발 기조는 좋다. 다만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국익과 실용이 우선이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전 정부에 결국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밉더라도
관세 동맹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미 상당한 얘기가 진행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 얘기를 다 전면으로 100% 판가리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 연장선상에서 네. 어떻게 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최대 국익을 얻을지 네.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된다 저는 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관세 전쟁에 의해서 우리나라 자동차 철강 수출이 급감했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수출 감소로 이어졌고 경제 손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조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국익과 실용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 정부의 외교 기조도 전면 백지화가 아니라 네. 그러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함께 같이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뭐 경제인 기업가 출신이고 네. 상당히 실용주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두 사람의 케미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좀 기대가 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 나라의 어떤 국익 이런 것들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지금 뛰고 계신 분이고 네. 이재명 후보 시절부터 계속해서 얘기했었던 게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하겠다. 그래서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이고 그것은 그것의 방향성은 어쨌든 실용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케미가 이제 나올지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 의외의 어떤 여러 가지 결과들 예를 들면 한반도 뭐 이제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좀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속에서 결국 그것을 인정한 채 그러면 어느 정도의 또 다른 어떤 평화 협력을 위해서 이 해법들을 좀 낼 수 있을 거냐 이런 것이 실용적인 사람들 정치인 두 분이 만나서 여러 가지 이 시나리오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이 결국 또 국익으로 연결이 되면 국민들도 그렇고 지금 또 주식시장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뭐 코스피 주가 지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고 우리 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 전제가 바로 평화 협력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지점들을 잘 만들어내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네, 자 각 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 됐죠. 어제 선대위 해산식이 있었는데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어려웠던 3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고 대통령이 돼서 집권을 해가지고 결국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거의 보복과 이 야당 탄압 이런 방향에서 윤석열 정부가 계속해서 시간을 굉장히 허비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국민들의 힘으로 이 위기를 좀 극복해보자라고 하는 일념들을 모아냈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는 동시에 민주당 정부의 희망을 좀 만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해볼 수 있다. 적어도 이제 국민들을 위해 한번 일하는 정치를 만들어 보자. 그리고 야당과 계속해서 보복전을 계속 돌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치를 복원해서 더 이상 국민들의 어떤 시름 이런 것들을 깊어지게 하는 것을 좀 막아보자 이런 네. 것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너무 이제 분위기가 고조되면 또 오버한다 혹은 뭐 이게 겸손하지 않다 오만하다 이러한 평가들을 통해서 결국 또 국민들께서 또다시 민주당을 심판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러한 부분들은 국민의 정서를 잘 살펴서 우리가 살얼음판 걷는 심정으로 정말 국민들을 잘 보필하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 차기 원내대표 선출에 이제 들어갈 예정인데 친명계끼리 경쟁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는 내부 통합일 겁니다. 어쨌든 선거 치를 때는 이재명 당시 후보가 통합을 하겠다 그래서 걔가 같이 과거부터 경쟁했던 박용진 전 의원이나 이렇게 메머드 선대위를 구성했잖아요. 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첫 인선부터 봤을 때 친명 인색이다. 그래서 변화가 없다. 이런 비판이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차기 당의 지도부 구성에서도 아마 그러한 부분을 눈여겨볼 겁니다. 그렇다면 당에도 이제 민주당도 다양성을 가진 정당이기 때문에 네. 비주류도 존재할 거거든요. 하지만 그 비주류의 목소리가 완전히 묻히는 정말 친명 일색이 된다면 당이 일방적으로 갈 위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민주당이 더 바라봐야 되고 되돌아봐야 될 리스크다. 그리고 그런 관점이 만약에 형성이 안 된다면 네. 사실 내부의 일방성이 국회 전체의 일방성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아무리 협치를 하고 정치를 복원하겠다 하더라도 국회 안에서 그게 사라지면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네. 왜?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도 아무리 거대 여당의 대통령이지만 행정부보다 사실 더 큰 권한을 가진 거는 국회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거든요. 국회는 늘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들은 헌법적으로 봤을 때 탄핵 소추 대상도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소환제에서도 제외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민주당의 일방이 국회 전체 일방으로 흐르지 않도록 네. 조금 민주당도 되돌아보고 조금 자중하고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네.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는 당대표 선출도 이루어질 텐데 지금 보니까 정청래, 박찬대 의원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거론되는 상황이고 네. 아직까지 뭐 본인들이 직접 입을 열어서 나가겠다 이렇게 한 상황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집권 여당 초기 당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어떤 신임이나 이런 것들도 받아야 되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민주당을 이끌어왔던 그 리더십이 이재명 대통령을 결국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지층들을 잘 묶어낼 수 있고 또 한켠에서는 여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이 다른 이 전체 국민들까지도 같이 좀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께서 어찌됐건 이제 갈등을 좀 넘어서서 실제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자. 그래서 통합의 정치를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강대강 대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제 야당과도 굉장히 큰 조율을 할 수 있고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고 이렇게 좀 품이 넓은 그런 리더십을 아마 이번에 좀 찾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만큼 아마 조명도 훨씬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런 점에서 아마 무거운 마음으로 이번에 좀 뛰실 분들이 좀 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어제 선대위 해산식을 열었는데 김문수 후보가 역사적 큰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많이 쏟아내셨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역사적 큰 죄를 지었다 하는 것은 이제 김문수 후보가 생각하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 상황을 말씀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저께 그러한 김문수 후보의 말씀을 들으면서 당을 위해서 고생을 하고 당 후보로서 열심히 하시고 하는 건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갑작스럽게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 우여곡절 끝에 당의 당원들이 정치적인 그런 민주주의를 복원해서 당 후보로 최종 확정시켜줬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선거 기간 중에는 그러한 당원들이 정당 민주주의를 회복한 당원들이 그렇게 원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라든지 김건희 여사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단절을 못했어요. 그 과거를 반성하자고 했는데 사실 그런 부분을 정말 단호하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네. 근데 이제 와서 버스 지난 다음에 얘기를 한다? 저는 참 너무나 아쉬운 점이 많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 당신이 또 당권에 욕심을 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하지만 과연 그게 맞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당은 지금 끊임없이 대선 결과 관계없이 변화와 반성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네. 하지만 김문수 후보가 고생을 하셨지만 만약에 또 당권 투쟁에 돌입하고 서로 싸우는 모습을 연출한다? 그럼 일반 중도 국민이 보실 때 그리고 우리 당원들이 보실 때 김문수 후보는 영원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친윤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당의 변화와 혁신의 첫 출발은 인사라고 얘기했듯이 결국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조력을 하고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옹호라고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줘야지만 당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김문수 후보의 어제 말씀은 굉장히 부적절했다. 그리고 오히려 아름다운 퇴장을 하는 모습이 더 큰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당내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오늘 중에 결단을 내릴 수도 있을까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염치가 있다면 이 정도 됐으면 본인 스스로가 당연히 물러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단 계엄 이후에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리고 그 비판을 오히려 방탄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국민의힘의 대통령 경선을 또 보게 되면 처음부터 한덕수로 다 정해놓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될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후보자들을 완전히 들러리 세우는 그런 경선이 됐고 마지막에는 결국 후보 강탈 시도까지 또 함으로써 국민의힘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에 굉장히 큰 훼손을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 국민들께서 저 당은 도대체 보수 정당이 맞냐, 원칙을 지키는 정당이 맞냐 이런 얘기를 하실 정도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온몸으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내 실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본인 스스로가 계속해서 저 자리를 차지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내에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이 분화점들이 있고 또 외곽에서는 오늘 제 특검법이 3가지가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최혜병 특검법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그다음에 뭐 건진법사 등등 이 국정 개입을 했던 건에 대한 특검법이 또 올라가고 또 내란 관련된 내란 특검법도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윤석열 김건희 여사와 확실하게 절연을 보여주고 국민 앞에 새로운 보수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권성동 원내대표가 있는 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탄을 계속하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을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임기를 채울 것인가? 당내에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사실 비대위로 계속 가는 것은 정상적인 정당의 모습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임기 그런 걸 떠나서 네. 당이 빠르게 환골탈퇴하고 변화와 반성을 통해서 혁신하려면은 제대로 된 당원들에 의한 투표에 의한 정당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전당대회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당이 끊임없는 변화와 반성,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빠르게 수습하는 길은 전당대회다. 그래서 그 전당대회를 가기 위한 그 시점까지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잔존하고 빠르게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국민의힘이 바뀌었다고 국민들한테 다시 선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예. 네. 김문수 후보 얘기를 잠깐 또 해보면은 어제 철봉하는 모습, 또 훌라후프 돌리는 모습 이런 게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김재현 의원이 이제 SNS에 올린 그런 영상인데 건재하다는 걸 어쨌든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를 넘어서 당권 도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저것은 뭐 흔히 얘기하는 빌드업 으로 보여요. 결국 당권 도전을 위해서 여전히 내가 신체적으로도 건재하고 네. 또 국민의 어떤 40% 이상의 득표를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은 약간 세 가족이 불안한 동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친윤 세력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세력이 있고요. 그다음에 김문수로 대표되는 부정선거, 그러니까 자유통일당 세력이 있는 겁니다. 네. 자유통일당 세력하고 친윤은 약간의 교집합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됐건 김문수 후보를 통해서 비록 떨어졌지만 보수의 어떤 실권들을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그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전광훈 목사는 무조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사실은 제2의 야당 아니겠습니까? 의석수를 그래도 107석이나 가지고 있는 정당인데 이번 계엄이나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약간 구구 정당으로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를 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대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이제 설파해 갈 텐데 네. 저 부분이 불안한 이 세 가족 이 동거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또 야기시킬지는 저는 좀 볼만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당내에 부정선거와 관련한 세력은 없어요. 그리고 자유통일당은 어차피 엄연히 다른 정당이고요. 이번에 저희 당은 그랬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그리고 또 자유통일당의 전 후보가 갑자기 사퇴하고 김문수 후보 지지할 때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저희는 부정선거와 부실선거를 구분해야 된다 하는 게 당의 공식 입장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당의 세 세력 중에 부정선거 세력은 없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개혁신당 얘기도 잠깐 짚어보죠.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결과적으로 2자릿수 득표율은 얻지를 못했는데 차기 정치 지도자의 면모를 보여줬다 이러는 평이 당내에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아전 인수격 해석이겠죠. 사실 2자릿수가 이준석 후보의 정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네.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마지막에 본인에 의해서 사실은 그 지지율이 빠진 것도 사실이고 네. 그것을 대처하는 과정에서도 사과를 했다가 다시 정면 돌파, 사과를 했다 또 정면 돌파 이런 게 반복됐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개혁신당의 당 지지율과 이준석 후보가 그래도 이번에 얻었던 지지율을 봤을 때는 당 지지율은 훨씬 뛰어넘는 네. 그러한 지지율은 맞아요.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봤을 때 과연 개혁신당 이름으로 나올 후보들이 있을까? 그런 부분이 사실은 현실적인 고민일 거예요. 네. 그렇다면 개혁신당도 계속 미래를 보고 정치를 하겠다면 지금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도 이제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다시 복귀했고 당은 일원이잖아요. 그렇다면 개혁신당도 지난 대선 과정부터 그리고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부터
어떤 부분이 잘했고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그리고 본인의 전략이 어찌됐든 정당을 만들었고 대통령 후보가 됐다는 거는 집권하겠다는 거잖아요. 사실 전체 국민을 아우러야 되는데 사실은 캠페인도 2030 세대만 머물렀단 말이죠. 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지만 아마 내년 선거에 네.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나설 후보들이 그래도 적어도 존재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혁신당이 좀 더 이제 정치적인 입지를 드러내려면 앞으로 좀 더 존재감을 좀 확실하게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네. 이번 대선에서 오히려 확장을 훨씬 더 하고 그 미천을 벌어가는 선거를 했었어야 됐는데 오히려 그 미천을 까먹는 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도 부분부터 그렇고 네. 앞으로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개혁신당에 가가지고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네. 가능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작지만 실제로는 이 개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옅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노정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